안녕하세요. 김혜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었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는 것 같고 미국 주가도 회복을 했어요. 오늘자를 기준으로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이런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미국 경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는데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2020년 2분기에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져요. 네. 예, 그야말로 하드랜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나쁘니까 미 연방정부가 돈을 엄청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정부가 돈을 쓰고 또 금리가 낮춰지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됐죠. 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에 접근했고요. 고용을 보면 정말 탄력적이에요. 2020년 3, 4월 달에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200만 개 정도 감소합니다. 이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네. 2달 사이에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5월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2,2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2020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보니까 한 2,5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버렸습니다. 와. 잃어버린 일자리보다 500만 개 더 늘어난 거죠. 네, 300만 정도 늘어난 거죠? 예, 300만 정도.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실업률도 역사상 최저치까지 거의 떨어졌거든요. 네. 1월은 3.4%까지 떨어졌다가 2월은 3.6%까지 약간 올랐는데 이렇게 지금 빨리 회복되고 경제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2달 사이에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되는 그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 버렸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많이 회복된 예,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도 꽤나 회복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경제가 회복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작년에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여러 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면서요. 작년 6월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1%나 상승해요. 무려 그 40년 4개월, 1981년 11월에 9.6%였는데요. 그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버렸죠. 네. 그 뒤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데요. 최근에 2월께 발표됐죠. 바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6.0%로 상승률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를 거의 2%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목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일단 6%로 나와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목표치인 2%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자산 가격들이 크게 올라서 그렇죠. 거품하고 발생을 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하나 요인이 됐는데요. 네. 우선 그 채권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었어요. 제가 그림에 그 마샬 K라고 그려놨는데 가끔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최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네. 마샬 K라는 건 뭐냐면 M2를 GDP로 나눈 겁니다. GDP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런데 2020년에 그 마샬 K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2020년 3월에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져요. 네. 거꾸로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상대적으로 GDP에 비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마샬 K가 감소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10년 금리가 4%까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된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 한 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4% 정도 왔으니까
채권 시장에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막바지 국면에서 아까 실리콘밸리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산할 것 같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버핏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 주식시장 여기서는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제가 GDP로 나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 4분기에 334%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와, 그냥 그야말로 솟아올랐네요. 수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죠. 3분기까지 수직으로 추락하다가 4분기에 주가 좀 반등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안전히 아직도 해소 안 됐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적정 S&P 500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한 3,500이 약간 넘어요. 예, 지금 4,000 안팎이니까 뭐 10%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한 3분의 2 정도는 붕괴됐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주택시장에서도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돈 빌려 집 사고 그래서 가게가 부실해졌죠. 예, 그때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130%까지 올라가요. 역사적으로 가계 부채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가계가 부실해졌죠. 또 금융회사들은 가계한테 집을 그 담보로 빌려준 돈, 그 돈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죠. 근데 2027년에 와서 집값이 급락하니까요. 가계가 부실해지고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집값이 그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6월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에서 2006년 초반까지 105% 올랐는데 이번에는 무려 132%나 오른 겁니다. 네. 집값이 뭐 명목 가격,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 그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뭐 렌트에 비해서 이런 걸 집값을 평가하는데요. 또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이제 집값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SVB라고 불리는 은행이죠. 이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파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연준이 정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이것들이 모든 자산가에 거품을 발생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도 거품을 발생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 놓으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죠. 네. 얼마든지 돈을 조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해가지고 IPO도 하고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그런데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보다는 PF나 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덜어내는 게 비용이 더 쌌거든요. 네. 돈은 벌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맡겼는데 여기서 대출을 덜 해가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대출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채권을 산 거예요. 다른 데 넣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뭐 국채도 사고 모기지 채권도 사고요. 그래서 이 은행 자산을 보니까 채권 비중이 무려 51%나 돼요. 높네요. 대출은 한 35%, 현금은 7%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을 또 요새 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은행은요 대출이 61%고 비중이 작년 3분기 평균입니다. 채권은 한 15%예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무려 채권이 51%나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에 3월에 0.5%에 든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까지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네.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만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 은행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특히 요새는 그 은행 안 가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몇 번 누르면 다 돈을 찾을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금방 뭐 돈을 슉 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은행이 이제 돈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 은행이 파산하니까 또 미국 저축자들이 혹시 다른 은행은 어떨까? 그래서 일부 또 중소은행 뉴욕에 있는 뭐 무슨 은행도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은행은 심리예요. 예,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금융경제학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 교수가 강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저 홍콩은행에서 한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은행 처마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은 거예요. 네. 근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야, 이 은행에 돈 찾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아.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은행 와, 파산하구나. 너무 허무하네요. 그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가면서 그 은행에 파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절대적 신뢰인데요. 네. 이런 은행이 이제 파산하니까 뭐 사람들이 좀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저축은행들, 일부 그 증권사들 PF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거기다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파산 뭐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에 정말 지역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정말 많긴 하지만 미국은 지역 은행들이 많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규모도 각각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뭔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파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은 혹시? 라는 생각에 이 불안감이 좀 많이 예. 형성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 파산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뭐 줄줄이 파산하는 거 아닌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 예.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대응을 곧바로 했어요. 예, 정말 그 빨리 대응하고 갔죠. 네.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리가 악화되면은 뭐 좋은 은행도 파산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다 그렇죠. 찾아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미 연준이 뭐 미국 정부와 재무부가 정말 빠르게 대응했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데요. 미국은 25만 달러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예금자한테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한테 전액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장해 주니까 심리적으로 야, 사람들이 정부가 이렇게 보장해 주거나 돈 안 빼도 다른 은행에서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정책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행들이 혹시라도 그 돈이 부족할까 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 채권 네. 이거를 맡기면은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유동성 문제도 많이 안화해 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바로 우리가 보장해 줄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대응 방안들도 막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유동성 지원을 하는 거는요. 그 은행 기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뭐 BTFT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 그 은행들이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돈을 빌려줬거든요. 네. 이런 거 긴급조치도 미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무부 애안안정기금을 통해 지역 연인들에게 한 250억 달러 좀 신용도 보강해주고 있고요. 미 정부가 다양한 거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그게 남아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2020년에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그 후유증이 지금 금융회사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실물 경제까지 충격을 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은행들의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우리도 좀 있죠. 우리 은행들은 상당히 지금 건실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일부 그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들 PF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소수 저축은행 뭐 증권사일 텐데요. 그거 불안하죠. 예, 그러면은 미국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 그 예금자들도 예, 그런 거 저축성 예금, 저축은행이나 일부 그 증권사에서 맡기는 돈은 조금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 상당히 좀 건실하기 때문에 뭐 은행 전체로 뭐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건실해서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최근에 뭐 고용 지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요. 앞으로 금리 더 인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은행 파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50베이스 포인트? 아니야. 좀 낮게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장 저 이제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다음 주에 네. FOMC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그동안 정말 그 고용이 좋았죠. 1월 달에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50만 4천 개 증가했고 2월 달에도 31만 1천 개 뭐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가도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6% 넘고 예,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는 별로 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는 1월에 5.6이었는데 5.5%로 네. 아직 별로 안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고용도 좋고 물가도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죠. 근데 고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물가도 목표치보다 높으니까 예, 당초 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미국 연준이 한 0.50%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아마 0.25%포인트 정도 인상에 그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 실리콘밸리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그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이다. 이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 테일러 준 측에서 제가 적정 금리를 추정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실질 GDP, 잠재 GDP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해보는데요. 연말에 가면은 경제도 나빠지고 물가 상승도 좀 낮아지면서 적정 금리 수준이 한 3%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동안 앞서 전망하면서 올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그런데 요새 그 이렇게 실리콘밸리 뭐 은행 때문에 이 전망들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그 노무라 같은 데서는 네.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된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가서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경제 여러 부분에 파생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요.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리는가 예,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50베이시스 포인트?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이어져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꽤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며칠 사이에 정말 며칠 사이에 이 컨센서스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적정 금리 좀 이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고 내려야 할 시기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해 이제 3월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상이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와서요. 예. 그러면 이 실물 경제에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FOMC 그 발표문 보면요. 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 시차가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통계 분석을 해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올 2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소비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가 중요한 거는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71%였고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작년에 증가하지 않았으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라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미국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이 그만큼 많이 오르니까 미국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보니까 3.7%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 3.4% 이후 최저치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또 주가도 떨어지고 또 은행 파산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요. 네. 아마 2분기부터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뿐만 아니라요. 네. 미국 기업 부채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장기 평균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기업 부채라면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금융에서 돈 빌린 거, 그다음에 채권 발행한 거. 그게 GDP 대비 49%나 되거든요. 네. 과거 보면은 장기 평균이 한 44%예요. 과거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도 줄어들 수가 있지만 투자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미국 경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비가 곧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부는 그 마이너스 전망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그 0.7%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0.7%, 2.1% 성장했는데요. 올해 0.7%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기별로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밑에 그 표에다가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올 2분기에 연율입니다. 미국 그 GDP를 전기비 연율로 발표하는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0.4, 3분기에 마이너스 0.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부터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미국 경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고려하면은 미국의 금리도 이제 별로 못 올리게 될 거고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리는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 손성원이라고 아마 한국계 미국인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예측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 메리마운트 교수고 SAC 이코노믹스 대표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미국은 순차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롤링 리세션에 겪고 있다. 롤링 리세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냥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서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네. 이것도 채권 시장 침체고요. 그다음 주식 시장에서 지금 거품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죠. 네. 이제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의 거품 붕괴로 나타나는데 이제 일부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죠. 그것도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올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참 빠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1, 2월 그 데이터 뭐 고용도 좋게 나오고 소비도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로랜딩 한다. 네. 뭐 무착륙한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할 때 그 무착륙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오히려 하드랜딩이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0.7% 성장하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거의 2.5%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로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가벼운 하드랜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금융 불안 사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면은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하드랜딩 정도가 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랜딩이 시장에서 정말 많이 이슈화가 됐었을 때 그때도 아니다, 하드랜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이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대두되는 걸 보면 참 시장이 정말 예측을 잘 못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교수님. 언제는 뭐 좋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꾼다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리세션을 가게 된다면 이 롤링 리세션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한국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한국 면에서. 우선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요, 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요. 작년에 우리 전체 수출이 6.1% 증가했는데 미국으로 수출은 14.5%나 증가했거든요. 전체 수출보다 증가율이 2배 이상 넘게 했었죠.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10.1%였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6.1%로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었죠. 네.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올 1, 2월 통계, 1, 2월 통계 가지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1, 2월까지도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수출 비중이 작년에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아마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대신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 소비 규제하나 코로나 규제를 하면서 올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3%, 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 주가를 올해 전망하면서 뭐 상반기에 특히 4, 5월은 오를 것이다. 그런데 4, 5월 오를 것이다 했는데 지금 좀 미국 충격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 많이 의심이 지금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빨리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뭐 4월은 예상대로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오른다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아마 3월에 저점을 칠 것이다. 그게 이제 4월, 5월 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한 번 더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물론 큰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미국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좋다고만 하는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는 지표들이 3분기 초반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주가가 앞서 제가 지금도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다. S&P 500 적정 수지 한 3,500 정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측에서 하반기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충격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주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보다 떨어지는 폭은 적을 거예요. 하락률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미국서 충격이 오고 한번 이때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또 멀리 내다보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는데요. 아마 3분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 이 실물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주가에도 당연히 뭐 미국만큼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주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 관리 하긴 해야 될 텐데 예. 그때까지 뭐 잠시 4월에서 5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고 할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주식 비중 뭐 4월까지는 가지고 계신 것 네. 뭐 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그 하반기 들어서 한번 유가가 상당한 조정이 올 수 있다. 미국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뭐 채권을 적극적으로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이요. 예, 계속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뭐 작년 3분기 무렵 뭐 들어서면서 채권 사십시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2% 떨어졌다가 뭐 3.8%까지 올랐었어요. 예, 근데 그때 채권 사셨으면 한 10% 정도 수익을 내신 거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저는 이미 금리가 정점을 치고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된다. 물론 자금 사정에 따라 가지고 예, 조만간 하반기 후반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니까 뭐 단기 채권 사셔도 돼요. 네. 예, 금리 인하하면 단기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조금 여유 자금이라면은 멀리 내다보고 그냥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일부 자산은 국채로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살 것인가, 우리 국채를 살 것인가? 예, 그거는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달러 지수가 뭐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102까지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1, 2월에 미국 고용 좋다, 뭐 소비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달러 지수가 한 105까지 올라왔는데요. 달러 지수도 이미 하락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 네. 114에서 이미 고점을 쳤다. 최근에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네. 미국 주가보다도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물론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야 되지만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고 우리나라 채권이나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늘리시는 게 더 수익률을 높이는데 하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채권을 매입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단기 채권도 괜찮긴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장기 채권 매수하는 거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달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작년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채권 매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이게 왜 파산을 하는 이런 이슈가 왜 일어나게 된 건지 그 전반적으로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까지도 다뤄봤습니다. 정말 뜨겁게 다뤘던 이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팔로우업 해봤던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불안해하지만 말고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투자자인가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